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현지 시간 어젯밤 9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헝가리인 선장 등을 빼고 33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타고 있었는데 우리 국민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7명은 구조돼서 현지 병원 3곳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에선 밤새 수색 작업을 했지만 비가 오며 강물이 불어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살도 빨라져서 한국인 관광객 1명은 3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7명 가운데 3명을 진료한 헝가리 현지 의사는 생존자들이 가슴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했지만 2, 3일 안에 괜찮아질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잠시 뒤 뉴스룸에선 현지에서 생존자 3명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눈 회사원 이우석 씨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은 헝가리 여행에서 필수 코스로 꼽힙니다. 하지만 낡고 오래된 소형 유람선이 많은 데다가 구명조끼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고가 난 유람선엔 가족 단위로 여행을 온 승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까지 3대가 여행을 왔다가 유람선에 올랐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외교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K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서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한 이 같은 결정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반발했습니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가 광주 참상을 보도하려 한 기사들을 모두 미리 검열해서 이를 삭제한 과정이 담긴 400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JTBC가 국내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여행용 가방이랑 고구마 같은 생활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명품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세종신도시의 한 단독주택지구인데요. 아직 건물이 들어서지 않아 사람이 없다 보니 이렇게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다뉴브강에서 유람선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가 들이받은 것입니다. 이 배에는 선장 등 헝가리인 2명과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7명이 희생됐고 19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나머지 7명은 구조돼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 중에 일부는 이미 퇴원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며칠 전부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불어나고 바람도 강했고 물살도 빨랐지만 그대로 운항에 나섰습니다. 먼저 부다페스트 현지에 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사고 현장에 혹시 도착했습니까? 아직입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저희 취재진 3명은 런던에서 가장 빠른 항공편을 구해서 새벽부터 이동을 했습니다. 현재 헝가리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해 취재를 해가며 현장으로 이동 중입니다. 사고 현장은 공항에서 약 26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최대한 빨리 현장 상황을 화면에 담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저희들이 카메라로 직접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김성탁 특파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구조된 사람은 아직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희생자 7명, 실종 19명 그대로입니다. 예. 구조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이 취재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듣기로는 4사람 정도는 퇴원을 했고 3사람은 곧 또 퇴원할 수 있다고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얘기가 현지에서 나왔습니까? 예, 제가 이곳 도착 직후 구조된 이들을 만났던 교민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했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단 병원에서 나와서 호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호텔에서 나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긴 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밤새 구조 작업이 있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사고는 이곳 시간으로 어젯밤 9시쯤 났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렸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항에 도착해보니 지금은 흐린 날씨인데 비가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강수위가 평소보다 훨씬 더 올라 있었고요. 물살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컴컴한 밤인데다가 비가 계속 내리면서 수색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 선박은 현재 다리 및 강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최규식 주 헝가리 대사는 헝가리 당국이 오늘 중 물속에 잠긴 사고 유람선을 인양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도 인양에 필요한 부표를 설치하는 등 초기 작업에 들어갔지만 인양에는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에는 인근 국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이 그 국가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생존자들이 구조됐기 때문에 인근 국가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인양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또 규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고 유람선이 순식간에 침몰했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네, 헝가리 경찰 고위 관계자는 유람선이 충돌당한 후에 7초 정도 만에 순식간에 가라앉았다고 말했다고 이곳 언론은 전했습니다. 크루즈선에 붙여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침몰했다는 설명입니다. 예, 헝가리 경찰이 기자회견에서 충돌 당시의 영상을 공개했죠. 뒤에서 큰 크루즈선이 부딪히는 모습이었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오늘 오전 저희 뉴스 특보에선 헝가리 기상정보 전문업체가 설치한 CCTV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그것보다 충돌했을 때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뒤에서 대형 크루즈인 바이킹 시기노가 다가가고요. 사고 선박을 뒤편 왼쪽에서 들이받고 밀고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예, 지금 이게 누가 먼저 들이받았느냐로 조금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이 피해 선박이 당한 것으로, 그러니까 대형 크루즈가 가서 받은 것으로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왜 부딪혔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가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오전부터 보도한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큰 크루즈가 갑자기 항로를 트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영상에는 충돌 장면은 뚜렷하지가 않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머르기트 다리를 바로 지나면 정박장이 있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불과 20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배가 다뉴브강을 지나다니며 정박장에 잠시 멈췄다가 승객들을 타고 태우거나 내리고 다시 출발하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크루즈가 정박장으로 가기 위해서 항로를 바꾸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빨라지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다리 밑에서 소용돌이나 급류가 생기면서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화면을 보면 대형 크루즈가 다리 밑에서 굉장히 급하게 우회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마 그 정박장으로 들어서기 위해서 항로를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부분도 그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다뉴브강 수로가 매우 좁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큰 크루즈가 다닐 수가 있는 건가요?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는 길이 135m, 폭 29m의 5,000톤급 선박으로 95개 객실을 갖추고 있는 대형 선박입니다. 헝가리 언론들은 사고를 일으킨 대형 크루즈는 원래 다뉴브강을 운항할 수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로가 좁은 곳을 큰 배들이 다니면 위험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관광 활성화라는 이유로 야간 운행을 허가하면서 가뜩이나 좁은 수로가 더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살 충돌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이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으로 급히 이동 중에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된 탑승객 7명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3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들 중에 4명은 먼저 퇴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전해드렸고요. 남은 3명도 우조키 병원이라는 곳에서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들을 치료한 담당 의사들로부터 구조된 생존자들의 현재 몸 상태를 전해들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이상엽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현지 출장 중에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를 직접 만난 회사원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된 탑승객 7명은 현지 병원 3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중 혼베디 병원과 센트임레 병원에 있는 4명은 먼저 퇴원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현지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회사원을 통해 남은 3명이 있는 우조키 병원 상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김모 씨 등 3명과 병원 의료진에게 동의를 얻고 현재 몸 상태 등을 물었습니다. 김 씨 등은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는 3명 모두 괜찮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Found a little bit cardiological problem, but it will be. I think it will be not a big problem. It's an intermittent problem. Yes. Intermittent problem. This is a stress in the heart, a little bit problem with the movement of the heart. I think it will be recover. I think we need at least 24 hours of observation, or a bit less, but meaning that during the observation she can't leave the hospital because it needs to be seen if she has any symptoms or anything like that. 김 씨도 짧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김 씨 등은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퇴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실종자를 찾는 일이죠. 그러나 비는 계속 내리고 있고 물살도 여전히 빠릅니다. 기온도 뚝 떨어져서 강물도 차갑다고 하는군요. 어환희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수색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강 위를 지나갑니다. 곳곳에 소방차들이 서 있습니다. 구급차도 계속 들어옵니다. 밤새 수색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군 병력은 물론 전문 잠수요원까지 투입됐습니다. 사고가 난 머리기트 다리 주변을 집중 수색했습니다. 침몰 6시간이 지나 구조대원들이 들것을 움직이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이후 다뉴브강 전체로 수색 범위를 넓혔습니다. 강한 물살에 실종자들이 휩쓸려 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조된 우리 관광객 1명은 사고 지점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페테피 다리에서 구조됐습니다. 민간에서도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다리 위에서 촬영 중이던 영화 제작진들은 강물에 조명을 비춰 구조를 도왔다고 영국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계속된 비로 불어난 강물에 물살이 거셉니다. 수온도 10에서 12도로 낮습니다. 구조팀 관계자는 생존자 상당수가 저체온증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보도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구조자들은 부다페스트 시내에 있는 세 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말씀드린 대로 4사람은 이미 퇴원을 했습니다. 그중에 우조키 병원을 찾아간 이유석 씨가 있는데요. 출장차 갔다가 그 병원에서 여기에 지금 그 치료를 받았던 구조자들을 직접 만난 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전화 상태가 지금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전화를 좀 시도를 하고 저희하고 좀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연결이 되는 대로 바로 전화 연결해서 만난 분들의 상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현지 경찰의 수사는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유람선을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 선박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사고가 예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헝가리 경찰이 세워진 대형 크루즈선에 오릅니다. 허블레아니오를 들이받은 바이킹 시기노입니다. 현지 언론은 10여 대의 경찰차가 동원돼 시기노 내부와 외부를 조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000톤급의 대형 선박이다 보니 내부 조사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은 지금부터 3시간 전쯤 사고 지점의 CCTV를 공개했습니다. 폭우로 다뉴브 강에 물살이 거세진 가운데 시기노가 다리 교각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앞서가던 허블레아니오를 덮쳤다고 확인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충돌로 허블레아니오가 뒤집히면서 급류에 휘말린 뒤 빠르게 가라앉았다고 말했습니다. 강폭이 좁아지는 지점인데다 악천후로 물살이 거세진 것도 희생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헝가리 언론 인덱스는 이번 사고가 예견된 비극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의 경우 안전 운항을 위해 레이더 외에도 주변 시야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데 무시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헝가리 항해 전문 매체 허요자시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고 보도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예, 사고가 발생한 이날 하루 동안 부다페스트 지역에는 37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나흘 동안 내린 비가 한 달 평균 강수량을 이미 넘었을 정도였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이미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악천후 속에서 운항에 나섰고 배의 속도도 평소와 같았다고 합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헝가리 기상청은 사고 당일 밤 뇌우를 동반한 악천후를 예보한 상태였습니다. 나흘간 내린 비는 한 달 평균 강수량인 57mm를 넘었습니다. 이례적인 강수량에 다뉴브강 수위는 5m까지 올라갔고 물살도 거셌습니다. 며칠 안으로 5.8m에 육박할 상황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현지 유람선 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출항했다고 전했습니다. 배의 운항 속도도 평소와 같은 시속 10km 수준이었습니다. 빠른 강물 위에서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헝가리 날씨는 하루 내내 비가 왔어요. 날씨는 한국의 가을 날씨였어요. 좀 쌀쌀하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기온이 평소보다 크게 낮아 일부 여행객들은 유람선 탑승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부다페스트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주말까지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는 2003년부터 다뉴브강에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만들어진 것은 70년 전인 1949년, 그러니까 한국전쟁도 일어나기 전인 구소련 시대 때입니다. 헝가리 선박 등록 사이트를 보면 사고 선박은 1980년대 한 차례 엔진을 교체한 뒤에 계속 운항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문규 기자입니다. 허블레아니는 인어의 헝가리 말입니다. 허블레아니 소유 회사인 파노라마덱은 홈페이지에 13척의 보유 유람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허블레아니는 가장 작은 선박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총 길이 27m, 2층 구조로 최대 60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1층은 관광객들이 햇볕을 피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2층에는 테라스가 있어 다뉴브강 주변의 경관을 구경하기에 적합하다고 회사 측은 홍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홍보 문구에는 없지만 허블레아니는 70년 전 구소련에서 건조됐습니다. 헝가리 선박 등록 사이트에 따르면 허블레아니는 1949년에 만들어져 2003년에 현재의 파노라마 덱 소유가 됐습니다. 파노라마 덱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매년 기술 점검을 받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만한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등록 사이트에는 사고 선박이 1980년대에 한 차례 엔진을 교체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추가 수리가 없었다면 노후 선박을 30여 년 동안 계속 사용해온 셈입니다. JTBC 성문규입니다. 허블레아니호는 여행사 측이 패키지 여행 관광객을 위해서 직접 빌렸다고 합니다. 상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오래된 배를 빌린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행사는 다른 유람선들과 연식이나 가격이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참 좋은 여행사는 허블레아니호를 패키지 관광객 전용으로 빌렸습니다. 일각에선 여행 상품 가격을 낮추려고 오래된 배를 빌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행사 측은 다뉴브강을 유람하는 배들은 연식과 가격이 다들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배를 얼마에 빌렸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사 측은 이번 사고 원인이 배가 오래돼서가 아니라 대형 크루즈선이 뒤에서 들이받아서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배의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가 제대로 갖추어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불과 2달 전에도 이번처럼 부다페스트의 관광용 유람선이 충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 유람선에 탔던 여행객은 구명조끼도 없이 기다려야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여행객 A씨는 지난 3월 28일 밤 9시쯤 부다페스트의 관광용 유람선에 탔습니다. 출발한 지 5분 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에 유람선이 가는 건 저희가 봤어요. 근데 부딪혔어요. 20분이 지났지만 선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대기하라. 지금 접촉사고가 있었지만 무슨 원인인지 뭐 찾아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니까 일단 기다려 보시라. 구명조끼도 없었습니다. 입으란 말도 없었고요. 하고 나서 혹시라도 저도 옛날 사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있을까 이렇게 봤었거든요. 허블레아니호와 유사한 2층 구조의 작은 유람선이었습니다. 이번 사고가 났을 때 다뉴브강에서 다른 유람선을 탔던 여행객 B씨도 구명조끼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말을 들었냐 이거잖아요. 그런 말은 들은 적은 없어요.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가이드님 설명이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있는 좋은 배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옛날 군함을 개조했고 되게 작은 배다. 오래됐다. 나무로 만든 배다. 전복이나 침몰 같은 거는 나중에라도 분명히 한 번은 있었을 거라면 예상을 했어요.
이번 사고와 관련된 참 좋은 여행사 측에선 구명조끼 여부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 다뉴브강 야간 유람선은 헝가리를 찾는 전 세계 관광객들로 늘 붐빕니다. 우리나라 단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작은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경우도 늘었는데요. 인기 관광 코스지만 낡은 유람선도 많고 구명조끼는 챙겨 입지 않는 안전사각지대였습니다. 이세누리 기자입니다. 유람선을 타면 의회를 비롯한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선착장만 10개가 넘는데 특히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히는 반풍경을 보러 관광객이 몰립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우리나라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유럽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1-20% 정도 매년 성장하고 있네요. 수요가 많다 보니 수십 년 된 낡은 유람선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만 태우려고 여행사에서 작은 배를 통째로 빌리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한국 분들끼리 이렇게 타고 싶어 하니까 30명이다 보면은 7, 80명 들어가는 배를 하면은 안전상으로는 좋아 보이겠지만 금액이랑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는 작은 배일수록 안전사고가 나기 쉽다는 겁니다. 야경 시간 때는 항상 복잡해요. 작은 배들은 더 위험하겠죠. 큰 배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서 작은 배들이 다니니까.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숙박업을 하는 한 동포는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을 여러 번 탔지만 구명조끼를 입으라는 말은 없었다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유람선 승객 중에서 구명조끼를 입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이 유람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 대부분이 가족 관계라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6살 어린 딸을 돌봐준 부모님과 함께 3대가 여행을 떠난 가족이 있고 부부 동반으로 모였거나 남매가 함께 타기도 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여행사와 외교부에 따르면 유람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은 모두 33명입니다. 관광객 30명과 한국에서 같이 출발한 인솔자 1명에 현지에 사는 가이드와 사진작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행객들은 가족끼리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 단위 9개 단체 정도로 돼 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고요. 탑승객은 72살 남성 노인이 가장 나이가 많고 2013년에 태어난 6살 여자 어린이가 제일 어립니다. 이 여자아이는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여행을 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3대 가족의 구조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헝가리에 가거나 남매가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특허청 공무원 출신 부부 3쌍이 유람선에 올랐다가 1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5명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걸로 파악됩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구조 소식이 들리기만을 기다리면서 현장으로 떠날 채비도 하고 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사고 수습에 나선 여행사 상황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사는 한국인 여행객의 성과 나이를 공개하면서 가족들이 헝가리로 출발할 수 있게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우 기자 연결하죠. 박준우 기자, 오늘 일부 가족들이 여행사를 찾아갔죠.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구조된 여행객 가족 한 팀을 포함해서 모두 2팀이 오늘 오후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가족들은 여행사 사무실에 있는 10층으로 올라가서 여행사 측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저희도 10층 앞에서 기다려봤는데 가족들이 취재를 원치 않아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행사 측은 가족들과 함께 사고 수습 대책과 현지 수송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만큼 여행사 측도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가족들을 현지로 보내는 게 급할 텐데 가족들이 언제 출국할지가 정해졌습니까? 먼저 여행사 측은 모든 여행객들의 가족과 연락이 한 차례 이상 닿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출국을 원하는 가족들은 모두 38명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내일 새벽 1시 15분 카타르 항공을 이용해서 가족들 10명이 우선적으로 부다페스트로 출발합니다. 여행사 직원 2명도 동행을 하는데요. 이후 날이 밝으면 나머지 가족들 28명과 여행사 직원 6명이 3개 항공편을 나눠 타고 부다페스트로 출발합니다. 현장에 도착하면은 가족들의 숙소를 배정을 한 다음에 가족들 상황에 따라서 현장이나 병원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네,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실종자 구조와 사망자 수습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르반 총리는 잠수부와 의료진 200명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수색하고 있다며 성심껏 돕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책회의를 열고 가장 중요한 건 속도라며 세월호 구조 경험이 있는 해군 등을 현지에 더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장 헝가리를 비롯해서 유럽 여행 가려던 사람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배 타는 일정이 있을 경우 구명조끼를 갖췄는지 다들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참 좋은 여행사 홈페이지엔 유럽 여행 일정 취소와 관련한 질문이 하루 동안 3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하루 2-3건에 불과했던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겁니다. 그 취소 문의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취소를 도울 수 있게끔 좀 취하고 있어요. 불안하신 상황은 이해를 하니까. 다른 여행사에도 안전과 관련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람선을 타는데 어디선 주무고 안전장치인데 있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냐 이런 문의시죠. 유럽 여행 코스에는 다뉴브강뿐 아니라 유람선 투어가 많습니다. 사고 이후 상당수 여행사들은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를 취소하고 야경을 보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선 유럽 여행객이 많이 몰리는 여름방학을 앞두고 일정을 바꾸거나 취소하는 사례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가면 유람선이나 소형 보트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내놓은 단체 여행 패키지에도 포함되어 있기도 하죠. 문제는 구명조끼 같은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사고 당시 다뉴브강의 모습입니다. 해가 진 이후에도 선박들이 끊임없이 몰려듭니다. 이번처럼 추돌 사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야경을 보려면 당연히 보트를 타야 되고 구명조끼는 못 본 것 같아요. 비가 계속 왔거든요. 수위도 높고 물살도 되게 빨랐어요. 저는 무서워서 못 탔어요. 해외에서 배를 이용한 관광 상품은 넘쳐납니다. 문제는 안전입니다. 파리 센강의 유람선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자 밑에도 구명조끼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타키나발루의 반딧불 관광 보트입니다.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보트 어디에도 구명조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처 보트에 탑승한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보트마다 안전관리 수준이 천차만별인 겁니다.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의 경우 출국에 앞서 이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주미대사관 간부 K씨에게 외교부가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죠. K씨 측은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인데 징계 정도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외교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 적용됐습니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수위의 중징계입니다.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앞서 조세용 외교부 차관은 K씨가 3차례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번 징계위원회에는 정상 간 통화 내용 유출 한 건만 올라갔습니다. K씨의 변호인은 잘못은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은 유출 한 건에 대해 파면 결정을 한 것은 사건 경위, 유출 범위, 과거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씨에게 통화 요록을 출력해 건네준 또 다른 직원은 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초 외교부는 중징계 요구를 했지만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징계 대상인 또 다른 대사관 직원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의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통화 내용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 대한 수사도 막 시작됐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가 국가기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검사들을 투입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비춰볼 때 강 의원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일부엔 수사 과정에서 비밀 문건을 다룰 수 있는 권한, 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검사와 수사관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효상 의원을 고발한 사건, 외교부가 강 의원과 외교관 K씨를 고발한 사건 모두 공안 일부가 맡았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입니다.
민감한 비밀을 드러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 외교 활동에 영향을 줄 정도면 죄가 성립합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강 의원의 처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그동안 외교 문제에선 나라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본 판례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위안부 합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며 민변이 낸 소송에서 비공개 판단을 내린 게 대표적입니다. 또 강 의원이 통화 내용을 국회의사당 안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도 게시한 점에 비춰볼 때 면책특권 대상으로 보기에도 모호한 상황입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그룹 핵심 인물인 삼성전자 부사장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분식 회계와 관련한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한 회의를 이 두 사람이 소집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삼성전자 안모 부사장과 이모 부사장은 그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안 부사장은 이재용 부회장 측근으로 알려진 정현우 사장과 함께 그룹 미래전략실 후속 조직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를 이끌었습니다. 이 부사장은 삼성 내에서 핵심 재무통으로 통합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TF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바이오에피스 등의 순서로 증거를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보는데 이들이 그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삼성전자 부사장들에게 실질적인 지시를 내린 것도 이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5월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한 회의 역시 두 부사장이 소집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증거인멸뿐 아니라 회계 사기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잃을 걸 우려해서 추진했던 프로젝트 오로라 역시 이들이 주도했다는 겁니다. 두 부사장은 사업지원 TF의 수장, 정현우 사장 바로 아래급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 사장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내일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쪼개는 방안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어제 울산시장이 삭발까지 했죠. 구조 조정을 우려하는 노조가 전면 파업을 하면서 주총장을 나흘째 점거한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주변에는 지금 경찰 버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 10시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결정할 주주총회가 열릴 장소죠.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 도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버스가 회관을 사방으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노조도 이렇게 출퇴근용 오토바이를 바리게이트처럼 세워서 회관 출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경찰은 64개 중대 4,200명을 배치한 상태고 노조와 지역 노동계에서도 비슷한 숫자만큼 나와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을 마친 영남권 노동자들이 이곳으로 속속 집결하면서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상황이 지금 그 정도면 내일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네, 회사 측은 예정대로 한마음회관 이곳에서 주총을 열겠다는 입장입니다. 주총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울산지법이 오늘 이를 받아들여서 노조의 점거를 풀라고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사측으로부터 노조원들을 끌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강제 해산 작전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총 장소가 울산대 등 다른 장소로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울산시장은 삭발까지 했습니다. 지역사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을 것 같군요. 네, 어제 뉴스룸을 통해 송철호 울산시장의 삭발 소식을 전해드렸죠. 현대중공을 쪼개서 그 본사가 서울로 가는 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조선업 불황으로 안 그래도 어려운 울산 지역 경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 정치권도 울산의 상징인 현대중공업이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갖고 이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석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문을 두드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CCTV 전체 영상에는 이 남성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몰래 뒤따라와 집에 들어가려 한 30살 조모 씨에 대해
경찰이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성폭행 미수입니다. 조 씨는 오랜 시간 피해자 집 앞을 서성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의 이런 모습이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사건 당일 전체 CCTV 영상에도 조 씨가 여러 차례 피해자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조 씨는 휴대전화기 손전등 기능을 켜서 2차례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했습니다. 또 건물을 빠져나가는 척하면서 다시 올라와 초인종을 계속 눌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 누르고 계속 괴롭혔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놔두고 왔다. 흘린 게 있다. 그래서 물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 같아요. 조 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도 이틀 만에 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세금 낼 돈이 없다고 버티면서도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비싼 차 모는 사람들 있죠. 국세청에서 이런 고액 체납자 300여 명을 추려서 깜짝 단속을 했습니다. 싱크대에서 인형 밑에서 돈다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싱크대 서랍장에 숨겨놓은 검은 비닐봉지를 열었더니 5만 원 지폐 뭉치가 쏟아져 나옵니다. 집에다가도 현금이 좀 많이 가서 마시면 어떡해. 이렇게 집안 곳곳에 숨겨놓은 현금만 5억 원입니다. 급히 인형으로 가려놓은 현금 다발을 들켰습니다. 이혼했다던 부인 집인데 알고 보니 함께 살면서 돈까지 숨겨놓은 겁니다. 재산 은닉을 위해 부동산 양도전에 위장 이혼한 사례로 부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인명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국세청 직원에게 오히려 큰 소리도 칩니다. 이렇게 남의 집을 드시면 어떡해요. 하시라고요. 이거 짜증나 진짜. 80이 넘는 어머니의 은행 대여금고에 돈다발과 금덩어리 등 4억 원어치 재산을 숨겼다가 단속반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안 낸 체납자들은 약 320여 명. 밀린 세금은 무려 9천억 원입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거둔 돈은 1,500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숨겨놓은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를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살해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싼 값에 땅을 판 게 들통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주변에 지나는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여성이 막 도로를 건너려는 순간 30m쯤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이 여성을 들이받고는 17m나 더 갑니다. 지난달 5일 오전 9시 40분쯤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기 전 도로에 3분가량 멈춰 있었던 점을 수상히 여겼습니다. 조사를 더해보니 운전자 65살 K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58살 S씨와 함께 피해자를 따라다닌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사고가 난 장소입니다. 길 건너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들은 평소 피해자가 이 도로를 건너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고 때도 S씨는 피해자를 따라가고 있었고 차가 출발하기 직전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S씨는 피해자에게 3억 원짜리 땅을 7억 원에 부풀려 판 게 들통나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추궁한 끝에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다는 자백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날 S씨가 약속을 잡아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대기하던 K씨가 위장사고를 낸 겁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일본이 다음 달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광어와 조개류에 대한 검역을 2배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만 콕 집어서 기습적으로 취한 조치입니다. WTO 판결에서 우리한테 진대 대한 분풀이로 보입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한국산 넙치의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역 대상을 현재 20%에서 40%로 2배 올리는 게 핵심입니다. 냉장 피조개 등 조개류와 성게에 대해서도 현재 10%에서 20%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식중독균의 일종인 쿠도화충에 대한 위생 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対象の輸入水産物を原因とした食中毒が発生しており、食中毒が増加する夏場を控え、国民の健康を守る 하지만 한국만 콕 집은 표적 조치라는 점에서 WTO 수산물 분쟁 결과에 대한 대항 조치로 보여집니다. 특히 당사국인 한국에는 알리지 않고 시행 이틀 전에 밝힌 기습 통보였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 측은 넙치로 인한 식중독 문제는 일본 측과 협의해오던 사안이라면서 검역 강화는 예상하지 못했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WTO 2심에서 패소한 뒤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며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검사 결과에 따라선 수입량 전량에 대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취한 대항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강경한 메시지로도 해석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북한에도 상륙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 100%인 이 가축 감염병은 중국에 상륙한 지 1년 만에 중국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가축이나 고기가 국내로 들어오진 않지만 문제는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멧돼지나 그 사체를 먹는 맹금류입니다. 접경 지역에서부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농장 근처로 내려왔을 때 결국은 이것들이 감염원이 될 수 있어서 상당히 조마조마하고 하거든요. 경기도 북부와 강원도 철원 등 북한과 가까운 지역 농가에서만 150만 마리의 돼지를 키웁니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정부 발표에 농가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북한 쪽이나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멧돼지들이 언제든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멧돼지는 수영도 잘해 강이나 바다도 쉽게 건너는 데다 사체가 떠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이 돼가 돼지 사체가 대만까지 떠내려갔거든요. 임진강 쪽으로 내려오지 않겠느냐. 지난해 유럽에선 강물에 버려진 돼지 사체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는 국방부와 협의해 육로와 수로까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이 넘겨도 걱정입니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가 접경 지역까지 날아오는데 종종 멧돼지 사체를 먹기 때문입니다.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 문제는 지지부진합니다. 정부는 8월부터 직접 잔반을 먹이는 걸 금지하기로 했지만 재활용 업체가 끓여 만든 건 여전히 허용됩니다. 양돈협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전면 금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최근 부산 기장군 연안에서 맹독을 지닌 파란선 문어가 발견돼 인근 해수욕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아열대 해역에 사는 파란선 문어는 10cm 안팎의 크기로 침샘 등의 독을 품고 있어서 맨손으로 만지다 물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독성을 지닌 파란고리 문어류는 몇 년 전부터 제주도를 비롯해서 경남 거제와 울산 등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선산을 캠핑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골 수백 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종중회가 전국 각지에 소유한 선산을 개발할 때 수습한 유골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묻어둔 걸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제주도 측에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멈추고 환경 보전 대책을 세워서 다음 달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같은 공사 중지 명령은 최근 확장 공사 현장에서 팔색조와 애기뿔 소똥구리 등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는 벌채를 중단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대해서 조사한 뒤 공사를 다시 시작할지 여부를 환경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공사의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여든이 된 원로 배우 양택조 씨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한 것에 감사 인사를 하며 67인 자신도 늦지 않게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주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웃을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한국계 골프 선수 미셸 위가 오늘 올린 글입니다. 미국 방송에서 여자 골프 그리고 한국 선수들을 비하하자 이렇게 시원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골프 해설자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우리 선수들은 올 시즌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대회에서 벌써 7번 정상에 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US 여자 오픈에선 누가 우승할까? 그 답은 예상 가능합니다. I'm going to predict a Korean. Okay. Okay. That's pretty safe bet. 그러나 미국 방송에선 더 나가선 안 될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I couldn't name you like 6 players on the LPGA tour. I'd go with Lee if I didn't have to name a first name. 여자 골프에 대한 무관심, 또 이씨성을 가진 한국 선수들이 유난히 많은 걸 비아냥된 겁니다. 한때 타이거 우즈의 스윙 코치까지 했던 유명한 지도자의 이 말. 미셸 위는 분노했습니다. 나는 한국계 미국인 여성 골퍼라고 운을 뗀 뒤
인종차별과 성차별은 웃을 일이 아니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따끔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너무 많이 우승하다 보니 한때 아시아 선수들이 LPGA 투어를 망치고 있다. 영어 시험 성적으로 출전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곤 했는데 이번에 한국 선수들을 비하하자 참지 못했습니다. 미셸 위는 또 US 오픈에 나서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여자 선수들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문제의 골프 해설자는 한국 선수들의 엄청난 성공을 강조하려다 무례한 발언을 했다며 여자 선수들을 존경한다고 사과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신도시로 지정돼서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곳들이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습니다. 분양은 됐지만 아직 건물이 안 들어선 빈 땅에다가 몰래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버려진 것 중엔 버스도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이선화 기자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고덕국제 신도시입니다. 반도체 단지에 이어 미군 기지까지 들어설 예정으로 개발이 한창입니다. 이곳을 둘러싸고 이 곳곳에서 신도시 조성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 멀리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길목에서만 이렇게 쓰레기가 쌓인 무덤 같은 것들이 7개나 보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그물망 아래 소파와 훌라후프 같은 가정에서 사용했을 쓰레기들이 보입니다. 유모차는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 폐타이어도 낮은 겁니다. 이쪽 공터에는 아예 이렇게 쓰레기 더미 2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바닥에는 물 호스가 있고요. 이불까지랑 옷까지도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부산 어묵 쓰레기를 보시면 유통기한이 지난해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비교적 오래전에 버려졌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는 생활 쓰레기만 나온 걸로 보였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폐타이어나 페인트통 같은 건설 현장에서 나온 쓰레기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로 쳐보면요, 굉장히 단단해서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올라와서 보시면 이렇게 폐 콘크리트도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고요. 원래는 소각용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버려야 되는 목자재도 같이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설업체가 기존 집들을 철거하며 발생한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자고 일어나고 그 다음날 보면 쌓여있어. 치우면 또 오고, 치우면은 또 이제 몰래 해놓고. 인근에서 건물을 짓는 업체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만 버리는 거라고 해명합니다. 건물 나오려면 해서 폐기물을 짓지 않죠. 그래서 이제 폐기물이 많으니까 잠깐 빌려 쓰는 거겠죠.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다른 신도시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정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면서 개발을 한창 진행하고 있는 세종신도시의 한 단독주택지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이 줄이 쳐져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풀이 자란 모습을 보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 문제는 이렇다 보니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무성한 잡초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켤레의 축구화가 널브러져 있고 고구마와 같은 음식물엔 벌레들이 꼬여 있습니다. 여보, 그냥 와보고 놀랬다니까. 쓰레기만 하나만씩 그냥 이렇게 던지고 가니까. 뒤쪽 길가에는 이렇게 오랫동안 주인이 찾지 않은 버스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 창문에는 견인을 하겠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이마저도 색이 바랜 채 낡아 있습니다. 그리고 차 쪽으로 와보시면요, 이 문은 다 잠겨 있는데 이 앞좌석부터 뒷좌석까지 전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도 있고 이 선물 상자뿐만이 아니라 바구니에 담긴 쓰레기까지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모두 분양이 완료된 땅이지만 실제 주택이 들어선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거의 다 분양이 된 거죠. 근데 저기 저까지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관리가 되지 않는 사이 쓰레기장으로 변한 겁니다. 답답한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도 넣어봤지만 지자체는 사유지라 단속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 모르겠어. 양심도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 집에서 쓰레기 모두 아낀다고 아마 다 버리는지도 모르겠는데. 불법 투기 금지 표지판이 마련돼 있긴 하지만 아직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CCTV도 없다 보니 시민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는 눈이 없다고 언제까지 양심을 버릴 건가요? 밀착 카메라 이선화입니다. 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당시 참상을 제대로 기록한 기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계엄사령부의 보도 검열단은 신문과 방송은 물론이고
학보사 기사까지 일일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삭제하고 고쳤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의 검열을 거친 기사는 다 남아있지만 검열되기 전의 초고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 취재진이 이런 계엄사의 검열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문건 400페이지를 국내 최초로 입수했습니다. 계엄군의 조준 사격 내용은 시민들의 과격 시위 기사로 바뀌었고 병원에 안치됐던 사망자 명단은 통째로 삭제됐습니다. 먼저 김재현 기자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었던 1980년 5월.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보도검열단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주요 관제 내용이라는 내용의 보고서에는 매일 보도되는 기사들을 검열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매체 이름과 기사 제목, 내용이 적혀 있고 그 아래 전삭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기사를 신문지면에서 전체 삭제하라는 겁니다. 부분 삭제를 뜻하는 부삭, 보류로 분류된 기사도 있습니다. 전삭, 부삭, 보류된 기사 상당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980년 5월 22일자 검열 보고서에 담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40대 시민 한 명이 계엄군이 조준 사격한 총에 맞아 그 자리에 쓰러졌다는 기사 초고가 담겼습니다. 계엄군이 애국가 소리를 듣자 메고 있던 M16으로 데모대전열을 향해 일제히 사격을 시작했다는 묘사도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한 검열 판단은 부분 삭제. 실제 이날 발간된 신문에는 계엄군의 조준 사격 내용이 모두 빠졌습니다. 대신 무장한 데모군중이 도청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등 시위대의 과격성이 강조된 기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다시 반납하고 좀 평화롭게 가는 이런 데 대해서는 절대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일종의 폭도로 규정한 거죠. 계엄군의 과잉 진압 행태를 담은 기사들은 어김없이 삭제됐습니다. 시민들의 머리와 등을 짓밟고 옷을 벗겨 마구 때렸다는 5월 22일자 동아방송 기사는 전체 삭제됐습니다. 5월 27일 중앙일보가 작성한 병원별로 안치된 시민 사망자 명단도 전체 삭제됐습니다. 대장을 들고서 시청 가가지고 이 검열 맞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줄을 몇 줄 간단하게 줄을 몇 줄 지우고 심하면 한 탄을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입혀가지고 전체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쫙 그어버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18일부터 수습 국면에 들어간 6월 1일까지 16일 동안 삭제된 기사만 11,000여 건에 달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북한군 침투설은 지금까지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음모론이죠. 당시에도 언론들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들을 취재했지만 계엄사령부의 검열에 막혀서 보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군의 조작 사건으로 드러난 독침 사건에 대한 진상도 검열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당시 신군부는 북한군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했습니다. 국내 일부 언론들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을 취재했지만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5월 20일 동양통신이 작성한 기사 초고입니다. 미국 국무성이 북한의 이상한 병력 이동 조짐이 없다. 남침 준비의 조짐은 없다고 발표했단 겁니다. 해당 기사는 전체 삭제됐습니다. 다음 날인 21일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다. 그 다음 날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 항모 2척을 파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미국 입장을 실은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도 북한이 이번 사건을 이용해 남한을 침략할 능력이 없다고 봤지만 국민들은 이를 접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군부는 북한의 남침 위협과 서울역에서 잡은 간첩, 광주의 독침 사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독침 사건은 시민군들 사이에서 북한군이 주로 쓰는 무기인 독침을 맞았다고 주장한 학생이 병원에 실려간 사건입니다. 실려간 병원에서 계엄군 측으로 추정되는 세력의 조작극임이 바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일보가 이를 취재해 실으려 했지만 역시 삭제됐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광주에서 시민군이 독침에 맞았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검열을 거친 기사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발행된 신문 지면과 비교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윤세민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400쪽 가까이 되는 분량,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게 처음 공개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신군부가 보도 지침을 만들어서 언론을 통제했다는 사실은 이미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검열관들이 기사를 지우거나 바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내부 문건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중앙대학교 이민규 교수가 당시 검열에 직접 관여했던 관계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39년간 보관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예. 이게 당시 이제 검열되기 전에 기사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검열되기 전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펜으로 기사를 고친 게 저게 이제 검열에 단 과정을 얘기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는 이 기사는 80년 5월 20일자 한 신문의 지면인데요. 11.6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전문을 실은 지면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검열을 거치면서 이렇게 붉은색 굵은 사인펜으로 판결문 내용 전체를 빼라는 표시가 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한 뒤에 검열필이라는 도장을 찍었는데요. 이것은 검열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또 다른 지면에서도 제야운동가 함석헌 선생이 발간한 잡지에 관련된 기사가 실린 모습을 보시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삭제돼서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84년 입사인데 제 선배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기사 쓰고 가지고 가서 시청에 서울시청에 가면 네네. 검열단이 있는데 거기 본 앞에서 찍찍 걷다. 뭐 그 모멸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은 바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다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만평도 검열 대상이었다고요? 네, 시사 만평은 전삭, 그러니까 전면 삭제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80년 5월 29일자 동아일보 7면 지면입니다. 원래 7면 왼쪽 상단에 고바우 영감이라는 4컷짜리 만평이 매일 게재가 됐었는데요. 유명한 만평이었죠. 예. 이날은 짧은 기사 3개로 대체돼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영월에서 신라시대 비석 2개를 발견했다는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는 세탁소에 불이 났다는 기사와 조기축구 회원이 축구공에 맞아 숨졌다는 짤막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확보한 문건에는 삭제되기 전에 원래 실으려고 했던 만평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 만평입니다. 예.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도 복구가 필요하다. 이런 게 4컷짜리 만평의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 결국에는 검열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예. 자, 신문을 인쇄하기 전에 만평 대신 다른 기사를 넣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급히 지면을 바꾸다 보니 굉장히 어설픈 편집도 눈에 띄는데요.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은 80년 5월 31일자 경향신문 지면입니다. 복수전화 가입 설치 기준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는데 지금 보시면 제목의 크기가 글자 크기가 굉장히 좀 어색하게 큰 것을 볼 수 있고요. 아, 저 난을 다 채울 수가 없었군요. 그러니까 기사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렇게 제목을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길이가 맞지 않아서 밑에 보시면 여백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원래는 청개구리라는 당시에 그 경향신문에 게재됐던 시사 만평이 들어갈 자리를 급하게 대체하다 보니 저런 편집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당시에 느꼈던 뭐 모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서 결국은 제작 거부 운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광주의 참상을 다 취재해서 기사를 다 써놓고도 이게 삭제가 되거나 또 계엄사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다 보니까 당시 기자들이 아예 신문이나 방송 뉴스를 만들지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아쉬운 것은 제작 거부를 하겠다고 쓴 기사들마저 검열을 통해서 삭제가 됐다는 겁니다. 오히려 제작 거부 운동을 주도했던 기자들이 해직되고 이후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검열된 기사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개되지 않은 내용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방송되는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였습니다. 5.18 집단 발포에 전두환 씨가 개입한 정황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5.18 당시 공군 보안부대장의 운전병이던 오원기 씨가 오늘 검찰에 출석해서 전 씨가 광주로 가는 것을 직접 봤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오원기 씨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에 전 씨가 광주에 갔다고 저희 뉴스룸에서 직접 폭로한 바 있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공군 706 보안부대장의 운전병 오원기 씨는 80년 5월 21일 오전 전두환 씨가 헬기를 타고 광주로 가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8군 헬기장으로 좀 빨리 가자. 그래서 가니까 헬기는 도착해 있었고 사령관 혼자 타고 수행원 없이
그 전두환 씨 혼자 갔어요. 미군 정보요원 김용장 씨는 전 씨가 같은 날 오후 광주에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과 회의한 사실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은 21일 점심시간 전으로 K-57 광주 제1비행 비행장에 왔습니다. 당시 헬기를 타고 왔습니다. 김 씨는 광주지검에 2차례 참고인으로 출석해 당시 백악관에 보고한 내용을 진술했고 미군 정보요원 근속 기록도 제출했습니다. 오늘은 오원기 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 씨가 광주로 가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진술은 5월 21일 오후 헬기 사격을 봤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주장을 정황상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면 조 신부를 사탄, 거짓말쟁이라고 적어 기소된 전 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을 일삼은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이 최근에 배상금 1억 800만 원을 5.18 기념재단에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배상 금액은 8,200만 원이었는데 2년 가까이 내지 않고 미루다가 이자 2,600만 원을 더 물어낸 것입니다. 지씨 측이 배상금을 깎아달라고 했지만 재단 측은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7월과 9월 지만원 씨와 뉴스타운이 발행한 호해입니다. 광주 5.18 참전 북한 특수군 모두가 북정권 실세로 등극했다고 주장합니다. 5.18 민주항쟁을 광주 북한 합작품의 내란 폭동이라고도 합니다. 5.18 기념재단 등은 지씨를 고소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2017년 8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했습니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8,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하지만 지씨는 그동안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재단 측은 지씨 등에 대해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올 2월에는 배상금을 깎아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했습니다. 버티던 지씨는 결국 지난 22일 1억 800만 원을 재단 측에 지급했습니다. 판결 금액보다 이자가 2,600만 원이나 더 붙었습니다.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내일도 광주고법에서는 지씨를 상대로 한 또 다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선고가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재단 측은 앞으로도 보수단체 집회에서 나온 왜곡 폄훼 발언을 모니터링해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물에 가라앉은 이번 사고 이후 다양한 정보, 심지어 엇갈리는 정보들이 국내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사실이고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 내용인지를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사고 원인을 두고도 전혀 다른 주장들이 나왔죠? 네, 먼저 여행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큰 배가 저희 선박을 추돌한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헝가리 현지 언론에선 유람선이 선박에 부딪혀서 전복이 됐다라고 상반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가릴 결정적인 내용인데 사실이 어떤 겁니까? 일단 오늘 새롭게 공개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크루즈의 앞부분과 유람선의 뒷부분이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의 장면입니다. 네. 7초 뒤에 유람선이 가라앉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딪힘이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네, 지금 본 건 크루즈가 이렇게 뒤에서 들이받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저 영상에 찍힌 각도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헝가리 경찰은 오늘 유람선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크루즈 쪽으로 방향을 트는 순간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물론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 잘 가던 유람선을 크루즈가 뒤에서 받은 건지 아니면 유람선이 끼어들어서 사고가 난 건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구명조끼가 있었냐 없었냐잖아요. 그러니까 있었다 없었다 이것도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죠. 네, 먼저 최근 헐가리에 여행을 다녀온 사람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여기 구명조끼 없는 배에 탑승을 시키느냐. 예. 그 가위도 하고 여긴 다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여긴 다.
네, 반면에 침몰한 유람선의 선사는 구명조끼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은 구명조끼는 있었다는 겁니다. 또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헝가리의 수은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봤습니다. 선박은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와 수영을 못하는 성인의 수대로 구명조끼를 둬야 합니다. 대형 선박은 탑승 인원 수에 맞게 비치해야 합니다. 이것까지 지켰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결국 이제 수색을 하거나 인양을 한 뒤에야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인명 피해를 두고도 엇갈렸죠? 네, 일단 탑승자는 35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33명, 헝가리인이 2명입니다. 7명만 구조가 지금 된 상태인데 그런데 오늘 한때 18명이 구조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현지 방송인 ATV의 오보였습니다. 이걸 국내 몇몇 매체가 그대로 받아 써서 잘못된 정보가 한참 돌았습니다. 네, 저희가 확인된 사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추정들을 팩트체크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런던에 주재하고 있는 김성탁 특파원이 부다페스트에 도착해서 저희들이 뉴스룸 시작할 때 잠깐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거의 사고 현장 쪽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착한 대로 바로 화상으로 연결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전해온 소식은 대형 크루즈선이 유람선을 들이받고 그 뒤에 다른 배가 또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유람선이 침몰한 그 위로 지나가는 상황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들렸고 유람선이 받친 다음에 침몰하기 직전에 대략 한 20명의 사람들이 갑판 위에서 바다 위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목격담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 모두 종합해서 이따가 지금 현장 가고 있는 김성탁 기자 연결해서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할 텐데요. 아무튼 오늘 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서. 예. 자, 비하인드 뉴스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첫 키워드는 나도 너처럼으로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군가요? 여기서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요. 예. 이 전 대통령 측에서 굳이 너라고 지칭하지 않았지만 제가 너로 비유한 건 김경수 경상남도 지사입니다. 예.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현재 보석 중인데요. 그런데 지난달 보석 조건을 좀 완화해달라고 법원에 보석 변경 신청서를 낸 것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 신청서를 잠깐 보면 조건 변경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배우자와 직계 혈족 또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라는 게 보석 허가 조건인데요. 예. 변경 신청서에서 이 조건을 좀 빼달라. 다른 조건은 괜찮은데 이 내용을 빼달라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조건은 특정인을 제외하고는 만나지 말라인데 특정인을 빼고 그러니까 재판과 관계된 사람을 빼고는 만날 수 있도록 바꿔달라라고 했습니다. 예. 또 메일 허가를 받고 5명 이내에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이 교회도 가고 사람도 좀 더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미 만날 수 있는 사람, 특히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는 사람들의 증인신문이 다 끝났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예. 그 키워드의 나도 너처럼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보석 변경을 신청하면서 일원이 변경을 해달라는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김경수 지사였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비해 매우 완화된 보석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법 앞에 많이 평등한데 왜 나만 좀 너무 까다로운 조건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일단 보석 조건은 순전히 판사가 결정을 합니다. 하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법에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 형사소송법을 보면 보석은 청구인이 신청하게 되면 허가하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런데 몇 가지 조항에 예외가 있어서 예외 상황일 때는 판사가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데 예. 대표적인 게 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을 때 같은 경우고요. 그 1번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될 때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고 김경수 지사는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여기 있습니다. 차이가 난단 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장효상 후과로 정했습니다. 예.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강효상 의원이 의외로 국회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강효상 의원을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예. 한국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불러도 강효상 의원을 절대 내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 이른바 유추 해석하자면 예. 방탄국회를 열어서 막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석인데요. 합법적으로 강효상 의원을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회를 여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6월 달부터 계속 그렇죠. 미진하니까 7월도 8월도 하면은 9월 정기국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금년 말까지는 안 내줘도 되죠. 예. 그래가지고요. 예. 박 의원은 이처럼 이제 강효상 의원의 기밀 누설 혐의라는 불행한 일이 뭐 좋은 일이 될 수도 행복한 일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예. 또 박 의원은 한국당이 강효상 방탄국회를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회에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올 명분이 마땅치 않았던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을 통해서 명분으로 국회로 돌아오는 것도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를 했습니다. 예. 뭐 국회만 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의원 지키기만 하면 그 말 그대로 이제 방탄국회가 되어버리는 건데. 예.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좀 모르겠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세 번째 키워드는 유시민 비상식량으로 잡았습니다. 예. 유시민 작가가 무슨 비상식량을 마련했나요? 본인을 비상식량에 비유한 아, 언급을 예. 했었는데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진보 진영이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 즉 비상식량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서 유시민 이사장이 대선에 안 나온다고 버티다가도 마지막에 나올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일단 이에 대해서 최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언급을 설령 진보 계열이 위기에 몰리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정계에 복귀할 의무는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했군요.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예. 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이 유 이사장이나 조국 수석을 계속 차기 대선 주자 물망에 올리려는 것에 대해서도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서 본인이 당장 먹을 수 있는 밥은 아니지만 유사시에 먹을 수 있는 식재료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축해두면 좋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비축해두는데 본인이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진보 진영에서 정치권에서는 본인을 비상식량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잘 전달을 해야지 본인 의견하고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강한 부정은 또 뭐 긍정이 아니냐 이런 해석. 근데 그거는 뭐랄까요? 언어를 오염시키는 거라고 유 작가가 또 얘기했죠. 이런 분석은. 예. 아무튼 본인 뜻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정치인으로서의 10년을 살았는데 인생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며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하지 않지만 비평하고 글 쓰고 말하는 것은 계속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다음 달 3일 홍카콜라 TV의 홍준표 전 대표와 합동 방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을 양쪽 극단에서 편파 방송을 한다라는 일부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같이 소통해보자라는 취지로 유 이사장이 먼저 합동 방송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예. 인터뷰에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생각은 본인과 많이 다르지만 대화를 할 만한 상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예. 일단 인상은 좀 귀엽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누가요? 홍 전 대표가 귀엽다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보기에 연배가 홍준표 많죠. 전 대표가 많지만 요즘은 연배 많은 사람에게 그런 표현이 썩 나쁜 표현이 아니어서 그런가요? 그렇게 볼 때 본인이 귀엽다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 본인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군요. 예, 개인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요.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자, 유람선을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 뒤에 또 다른 크루즈가 더 따라와서 유람선이 가라앉은 곳 위를 지나갔다. 이제 현장 목격자가 저희 취재진에 전한 내용인데 안타까운 얘기는 갑판에 있던 사람들 20명 가까이가 강물로 떨어졌다라는 상황도 목격담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현장을 좀 연결을 할 텐데요. 김성탁 기자가 급히 달려가느라고 갔습니다만 지금 뉴스 거의 말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연결돼 있군요. 목격자 증언은 조금 이따 자세히 듣기로 하고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 사고 현장에서 바로 가까운 곳인가요? 네, 사고 현장까지는 접근이 안 됐습니다만 저는 다뉴브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곳은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새 이어졌던 수석 작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다뉴브 강둑 바로 밑까지 불어난 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고요. 밑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혼탁한 흙빛입니다. 예. 자, 사고 선박이 충돌 직후에 불과 7초 만에 가라앉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던가요? 오늘 오전에 헝가리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아드리안 팔 경찰국장은 사고 발생 시간이 밤 9시 5분이었고 첫 신고 접수는 10분 뒤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10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7초 만에 가라앉은 데다가 사고 선박을 들이받은 대형 크루즈도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신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착장에서 당시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 공개된 CCTV 화면에는 대형 크루즈 한 대가 뒤편 왼쪽을 들이받아 배가 가라앉는 장면만 들어 있었는데요. 대형 크루즈는 이미 전해드렸던 대로 바이킹 시기노인데요. 실제로는 시기노 뒤에 또 다른 배가 한 대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고 선박이 가라앉은 곳 위로 그대로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배도 대형 선박이었다고 합니다. 두 대가 지나갈 정도면 사고 직후 조치가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고 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증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충돌 당시 모습에 대해서 추가로 취재된 게 있습니까? 네, 충돌 당시 사진을 찍으러 유람선 위로 나와 있던 사람들이 20명 가까이였는데 모두 강으로 떨어졌다고 목격자는 말했습니다. 예. 크루즈가 전복된 배 뒤로 붙더니 옆으로 쳤다고도 했는데 사고 선박은 이미 그 당시에 반파된 듯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7조 만에 침몰했다는 현지 경찰의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입니다. 예. 아무튼 또 다른 배가 있었다면 그 배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돼서 혹시 더 취재된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새로운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현지 경찰이 사고 선박을 직접 들이받은 선박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만 했습니다. 예. 인양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헝가리 항해협회 관계자가 사무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고 선박과 충돌한 크루즈선이 다른 배와 거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하도록 해주는 자동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하고 있었다고 그는 말했는데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지금 구조 작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 해난구조대와 해경구조팀 등도 조금 전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아마 구조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참여했던 인력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 교민이 전한 바에 따르면은 현지 경찰은 인근 세르비아에도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강이 세르비아까지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과거 이 강에서는 프랑스 젊은이가 빠져서 숨진 적이 있는데 아마 몇 달 후에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사고 현장 근처에서 김성탁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는 오전에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24도, 대구 26도, 강릉 28도로 많이 덥지는 않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에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